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인생의 가장 화려하고 행복해야 할 날, 누군가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화려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샴페인 향기가 가득했던 어느 재벌가 결혼식장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잔인한 배신이 숨어 있었죠.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제 막 70을 넘긴 박순자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그날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아들의 결혼식장에 나타났습니다. 낡은 한복 바지 끝단은 흙먼지로 얼룩져 있었고 거칠어진 손에는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작은 보따리 하나가 들려 있었죠. 하지만 식장에 들어서기도 전 할머니를 맞이한 것은 따뜻한 환영이 아니라 차가운 멸시와 독설이었습니다. 어머, 저 노인네 좀 봐. 저런 차림으로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려고 해? 경비원들 뭐해요? 얼른 안 쫓아내고! 며느리가 될 여자의 어머니, 즉 사돈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 옆에 서 있던 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눈을 피하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중요한 손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냥 시골에 계시라고요. 왜 굳이 여기까지 오셔서 저를 창피하게 만드세요? 그 말은 할머니의 가슴에 수천 개의 바늘을 꽂는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생선을 팔며 뒷바라지에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손톱이 다 닳도록 일해서 유학 보내고 번듯한 회사를 차려준 것도 모두 할머니의 피땀 어린 노력이었죠. 그런데 이제 성공해서 재벌가 딸과 결혼하게 되니 자신의 근본인 어머니가 부끄러워진 겁니다. 할머니는 결국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가듯 결혼식장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빗줄기가 쏟아지는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할머니는 아들이 던져준 몇 장의 지폐가 얼굴에 흩날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이제 우린 남남입니다. 아들의 그 마지막 말은 할머니의 영혼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그 가족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들이 쓰레기처럼 내버린 그 노인이 사실은 누구인지 말입니다. 할머니는 단순히 시골에서 올라온 가난한 노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 전 남편이 남긴 작은 땅들을 기반으로 전국적인 부동산 네트워크를 구축한 베일에 쌓인 명동의 큰손이자 거대 투자 기업의 실소유주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동안 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길 바라는 마음에 자신의 엄청난 재력을 숨겨왔던 것이죠. 빗속에서 처절하게 버림받은 할머니의 눈빛은 슬픔을 넘어 차가운 분노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원하는 게 돈과 명예라면 내가 그것들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할머니는 흙 묻은 보따리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전화 한 통으로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복수는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입니다. 아들의 회사가 속한 그 거대 가문이 앞으로 겪게 될 지옥 같은 나날들을 그들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죠. 할머니는 검은색 세단에 몸을 싣고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결혼식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나를 버린 대가가 얼마나 비싼지, 너희의 그 오만한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지는데 얼마나 걸릴지 기대되는구나. 할머니는 그날 밤 자신의 모든 자산을 동원해 아들의 장인어른이 운영하는 대현 그룹을 무너뜨릴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 증오로 변했을 때 그 화력은 그 무엇보다 강한 법이니까요. 과연 할머니는 어떤 방법으로 그 거대 기업을 압박해 나갈까요? 그리고 아들은 자신이 버린 어머니가 사실은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쥔 거물이라는 사실을 언제쯤 알게 될까요? 그날 밤 빗물에 젖은 몸을 이끌고 화려한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시골에서 올라온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젖은 옷을 벗어 던지고 실크 가운을 걸친 채 수십 년간 자신의 자산 관리를 도맡아온 김 실장을 호출했습니다. 김 실장은 할머니의 전화를 받고 10분 만에 달려와 정중히 고개를 숙였죠.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결혼식은 잘 다녀오셨는지요? 할머니의 입가에 차가운 실소가 번졌습니다. 김 실장, 오늘 내 아들이 나를 쓰레기처럼 버리더군. 그 대현 그룹인지 뭔지 하는 집안하고 손잡고 나를 지워버리기로 작정한 모양이야.
김 실장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곧바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일부터 대연그룹의 모든 채권을 전수조사해. 그리고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그거 내가 투자한 자금이 60% 이상 들어갔지? 당장 전면 철회하고 상환 요구서 보내. 그 시각 아들 민석은 호화로운 신혼여행지로 떠날 준비를 하며 장인어른과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석아, 이제 자네는 우리 대현그룹의 핵심 인재야. 이번 신도시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자네 입지는 탄탄해질 걸세. 장인어른의 칭찬에 민석은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방금 전 빗속에 버려두고 온 어머니 생각은 이미 머릿속에서 깨끗이 지워진 상태였죠. 아니, 오히려 골칫덩이를 치워버렸다는 해방감마저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연그룹 본사는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천억 원 규모의 투자금이 한꺼번에 회수된다는 통보가 날아온 것입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JS 인베스트먼트에서 갑자기 모든 자금을 회수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만약 오늘 중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부도 위기입니다. 장인어른은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JS 인베스트먼트라니? 거긴 대한민국 부동산의 3분의 1을 움직이는 베일에 쌓인 곳 아니냐? 왜 갑자기 우리 같은 곳을 공격하는 거야? 민석 역시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고 의지하던 처가의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앞이 캄캄해졌죠. 그들은 자신들이 무시했던 그 노인네가 바로 그 거대한 투자사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서재에 앉아 모니터에 뜨는 대현그룹의 주가 폭락 그래프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너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그 가식적인 권력, 내가 하나씩 하나씩 부숴주마. 할머니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번뜩였습니다. 한편 아무것도 모르는 며느리는 쇼핑을 즐기다 카드가 정지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한도가 초과됐다고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당장 지점장 불러와. 하지만 지점장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사모님, 죄송하지만 대개 가문은 지금 전 금융권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모든 자산이 동결될 예정입니다. 사돈댁 식구들은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자신들을 공격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었죠. 아들 민석은 다급하게 투자사의 위치를 알아내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과연 그곳에서 누구를 마주하게 될까요? 자신이 버린 어머니가 회장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여러분, 이제 슬슬 통쾌한 반격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민석이 회장실 문을 열었을 때 순자 할머니는 어떤 말로 아들을 맞이했을까요? 어서 와라, 내 아들아라고 웃으며 말했을까요? 아니면 차가운 눈빛으로 무시했을까요? 여러분은 민석이 진실을 알게 된 순간 바로 무릎을 꿇고 빌었을 것 같나요? 아니면 끝까지 변명을 늘어놓았을 것 같나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해주세요. 민석은 사색이 된 얼굴로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최고급 빌딩 JS 인베스트먼트의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비서진들의 차가운 시선을 뚫고 회장실 앞으로 달려간 그는 숨을 몰아쉬며 문을 두드렸죠. 제발 한 번만 만나 뵙게 해주십시오. 저희 대원그룹이 무슨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갑자기 자금을 회수하시면 저희는 끝장입니다. 민석은 문 너머에 앉아있을 정체 모를 거물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바닥에 엎드려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고 복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나지막하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너라. 민석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아니 평생을 들어온 그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문이 열리고 민석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넓은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급스러운 가죽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 어제 빗속에서 자신이 직접 내쫓았던 흙먼지 묻은 한복을 입고 있던 자신의 어머니, 순자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우아한 진주 목걸이에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그리고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내뿜고 있었죠.
민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어디라고? 어떻게 여기에 계세요? 민석은 현실을 부정하듯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들고 있던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고? 네가 그토록 무시하고 창피해하던 네 어미의 일터란다. 네가 지금 구걸하러 온 그 자금의 주인 바로 나다. 민석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말도 안 돼. 어머니는 시골에서 생선이나 팔던 분이시잖아요. 어떻게 이런 대기업의 주인이? 할머니는 서류 뭉치를 민석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민석이 유학 시절 썼던 수억 원의 학비, 지금 운영하는 회사의 초기 자본금, 그리고 처가 식구들이 누리던 호화로운 생활의 근간이 되는 모든 투자 명세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네가 입고 있는 그 비싼 수트, 네 처가가 타고 다니는 외제차, 그 모든 게 내 생선 비린내 묻은 손끝에서 나온 돈이라는 걸 몰랐더냐?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민석에게는 천둥소리보다 더 크게 울렸습니다. 민석은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뒤였죠. 할머니는 비서에게 명령했습니다. 대현그룹의 모든 어음을 만기 처리해라. 그리고 사돈댁 식구들이 거주하고 있는 저택, 내 명의로 된 담보물이지? 당장 명도소송 진행해. 일주일 안에 길바닥으로 나앉게 만들어라. 민석은 어머니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쳤었나 봐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장인어른이 아시면 저 정말 죽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민석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아니, 넌 죽지 않아. 다만 네가 그토록 사랑하던 그 돈과 명예가 죽어가는 걸 똑똑히 지켜보게 될 거다. 그게 네가 나에게 준 선물에 대한 보답이란다. 민석은 경비원들에 의해 끌려나가오여 절규했지만 할머니의 시선은 이미 다시 모니터 속 주가 차트로 향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민석이 진실을 마주한 순간의 그 공포가 느껴지시나요?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만하던 남자가 단 하루 만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 정말 인과응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소식을 들은 민석의 처가 식구들과 며느리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들이 순자 할머니의 정체를 알게 된다면 과연 진심으로 사과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꿍꿍이를 꾸밀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아들이 무릎을 꿇고 빈다고 해서 용서해 주실 건가요? 자식이니까 한 번은 봐줘야 한다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회장실에서 쫓겨난 민석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건물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화려한 강남의 고층 빌딩 숲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거대한 괴물처럼 느껴졌죠. 그때 민석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장인어른 대현그룹의 박 회장이었습니다. 이보게 민석이 자네 어디인가? 지금 당장 회사로 튀어오게. JS 인베스트먼트에서 보낸 상환 요구서 때문에 회사가 뒤집어졌단 말이야. 자네가 가서 그쪽 회장님 발이라도 붙잡고 늘어져야 할 거 아닌가? 장인어른의 다급한 목소리에 민석은 목이 메어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 그 회장님이.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구? 누구길래 그래? 아는 사람이야? 장인어른의 재촉에 민석은 결국 진실을 뱉어냈습니다. 그 회장님이 제 어머니십니다. 어제 식장에서 쫓겨났던 제 어머니요. 수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장인어른의 비명 섞인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뭐라고?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그 꾀죄죄한 노파가 대한민국 부동산을 주무르는 JS의 주인이라고? 자네, 나를 지금 놀리는 건가? 민석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직접 보고 왔어요. 어머니가, 아니, 순자 회장님이 모든 자금을 회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소식은 곧장 민석의 아내와 시어머니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어제 식장에서 순자 할머니를 향해 더럽다, 천하다며 독설을 퍼부었던 며느리 지수와 그녀의 어머니는 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지수는 자신이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 가방조차 시어머니인 순자 할머니의 돈에서 흘러나온 것임을 깨닫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엄마,
이제 어떡해. 나 그 할머니한테 온갖 못된 소리 다 했는데 설마 정말 우리 집을 망하게 하겠어? 지수가 겁에 질려 묻자 그녀의 어머니는 오히려 악을 쓰며 민석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저 무능한 민석이 놈 때문이야. 제 어미가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를 속인 거 아니야? 당장 그 노인네 찾아가서 빌어야 해. 아니, 빌어서 안 되면 협박이라도 해야지. 자식 앞길 막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 사돈댁 식구들은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우왕좌왕하며 순자 할머니의 펜트하우스로 몰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가진 권력이 통할 것이라 믿고 있었고 할머니의 모정을 이용하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이미 그들의 방문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펜트하우스 거실 소파에 앉아 비서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연그룹 쪽에서 사람들이 올 거다. 한 명도 들여보내지 마. 다만 내 아들 놈만은 들어오게 해. 그 아이에게 줄 마지막 선물이 있거든. 잠시 후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리고 밖에서는 지수와 그녀의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저 지수예요. 어제는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위기 앞에서 가장 추악하게 드러나는 법이지. 할머니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여러분, 식장에서 할머니를 벌레 보듯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머님이라 부르며 매달리는 모습, 정말 가관이지 않나요? 사람의 진심은 돈이 있을 때가 아니라 돈이 없을 때 비로소 알 수 있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할머니가 아들 민석에게만 문을 열어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용서의 기회를 주려는 걸까요? 아니면 더 처절한 절망을 맛보게 하려는 걸까요? 여러분은 할머니가 아들에게 어떤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을 것 같나요? 밖에서 비명을 지르며 매달리는 처가 식구들을 뒤로 한 채 오직 민석만이 펜트하우스 안으로 발을 들일 수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어머니를 부끄러워하며 외면했던 민석은 이제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엉금엉금 기어서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한복판, 거대한 야경을 배경으로 앉아있는 순자 할머니의 모습은 마치 심판대에 앉은 신과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대현 그룹이 무너지면 저도 끝장입니다. 제 인생을 여기서 망칠 수는 없잖아요. 민석은 눈물 콧물을 쏟으며 할머니의 구두 앞코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손을 가볍게 피하며 옆에 놓인 서류 가방 하나를 민석의 앞에 던졌습니다. 이게 네가 말한 네 인생이냐? 할머니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칼날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석이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자 그 안에는 민석이 그동안 철저히 숨겨왔던 비자금 내역과 대현그룹의 이중장부, 그리고 민석이 장인과 결탁해 회사 돈을 빼돌렸던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민석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머니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네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워 네 근본을 지우려 할 때 나는 네가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갈까봐 네 뒤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넌 내 돈으로 네 처가의 부도덕한 욕심을 채워주고 있었더구나. 내가 준 기회를 넌 스스로 범죄의 도구로 써버린 거야. 민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똑똑해서 성공한 줄 알았지만 사실은 어머니가 깔아놓은 안전망 안에서 춤을 추고 있었던 것이죠. 할머니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는 어제 식장에서 나를 버린 게 아니다. 너의 마지막 양심과 너를 지켜주던 유일한 방패를 발로 차버린 거야. 이제 대현그룹은 내 손을 떠나 검찰의 손으로 넘어갈 거다. 내가 이미 모든 자료를 넘겼거든. 그 말에 민석은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돈을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법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사지 마비가 온 듯 굳어버렸죠. 할머니는 비서에게 수신호를 보냈고 곧이어 펜트하우스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민석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쇳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민석은 끌려가면서도 어머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아들한테 이럴 수 있어요? 엄마잖아요. 엄마가 어떻게 나를 감옥에 보내? 할머니는 그 뒷모습을 보며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습니다. 그래, 나는 엄마다. 네가 괴물이 되지 않게 멈춰 세워야 할 의무가 있는 엄마지. 감옥에서 네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비로소 네가 누구인지 다시 생각해보거라. 민석이 끌려간 후 텅 빈 거실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들을 망치고 자신을 모욕했던 그 사돈댁 식구들 대현그룹 일가였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직접 경찰에 넘긴 순자 할머니의 결단,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비정해 보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것이 아들이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밖에는 할머니를 향해 소리를 지르던 며느리와 사돈이 남아 있습니다. 자, 아들이 수갑을 차고 나오는 모습을 본 며느리 지수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남편을 걱정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안위부터 챙겼을까요? 여러분이 예상하는 며느리의 다음 행동은 무엇인가요? 수갑을 찬 채 경찰들에게 이끌려 나오는 민석의 모습을 본 며느리 지수와 그녀의 어머니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악은 남편과 사위에 대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을 지켜줄 유일한 동아줄이 끊어졌다는 공포였죠. 지수는 달려가 민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민석 씨,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이 감옥에 가면 우리 집안은 어떻게? 어머님 설득했다며. 저 노인네 마음 돌려놨어야지. 지수의 비명 섞인 외침에 민석은 허망한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랑을 맹세했던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오로지 돈과 집안 걱정뿐이었습니다. 경찰차에 실려가는 민석의 뒷모습을 보며 지수의 어머니, 즉 사돈댁은 침을 뱉으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저 쓸모없는 놈, 제 어미 하나 제대로 구워 삼지 못해서 이 사달을 만들어? 지수야, 너 당장 이혼 서류 준비해. 저런 범죄자 집안이랑 엮여 있다가는 우리까지 다 죽는다. 그들은 곧장 펜트하우스 안으로 들이닥치려 했지만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순자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이제 그녀는 낡은 한복이 아닌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죠. 지수의 어머니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태도를 싹 바꾸어 바닥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어제는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우리 지수가 박서방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제발 노여움 푸시고 저희 대형그룹 좀 살려주세요. 지수 또한 눈물을 짜내며 할머니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저 어머님 손주 가질 준비도 하고 있었어요. 저희 남편 한 번만 살려주세요. 네? 순자 할머니는 그들의 추악한 연기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손주? 내 아들을 감옥에 보낸 건 바로 너희들의 그 끝없는 탐욕이다. 그리고 지수 너, 내 가방 안에 든 그 이혼 합의서 양식은 뭐냐? 이미 민석이가 망할 걸 대비해서 다 준비해두지 않았니? 할머니의 말에 지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사실 지수는 민석이 회장실로 들어갔을 때 이미 변호사에게 연락해 재산 분할과 이혼 절차를 문의한 상태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든 통화 내역과 움직임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죠. 너희 같은 인간들에게 내 돈 한 푼, 내 아들의 인생 1분 1초도 더 내어줄 수 없다. 너희가 그토록 자랑하던 대현그룹, 오늘 오후 20으로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사돈댁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파산이라니요. 그게 어떤 회사인데, 우리가 어떻게 키운 회사인데. 하지만 할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키운 게 아니라 내 돈으로 연명하던 좀비 기업이었지. 이제 그 화려한 껍데기를 벗고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다. 너희가 살고 있는 집, 타고 다니는 차, 심지어 지금 몸에 걸치고 있는 그 보석들까지 전부 압류될 거다. 내일 아침이면 너희는 서울 하늘 아래 갈 곳 없는 신세가 되겠지. 할머니는 말을 마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지수와 그녀의 어머니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성이 아닌 사라진 부귀 영화에 대한 미련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앞날은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고들 하죠. 어제는 할머니를 길바닥으로 내몰았던 사람들이 오늘은 자신들이 길바닥으로 내몰리게 생겼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과응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현그룹의 파산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들에게 더 큰 정신적 충격을 줄 비밀 하나를 더 숨겨두고 있었는데요. 과연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카드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지수와 사돈댁은 과연 조용히 물러날까요? 아니면 마지막 발악을 할까요? 여러분은 이들이 어떤 최후를 맞이했으면 좋겠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복수 시나리오를 들려주세요. 다음 날 아침, 대현그룹 일가의 저택 앞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대문에는 붉은색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었고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들이 가구와 집기들을 밖으로 실어 나르기 시작했죠. 지수의 어머니는 미친 사람처럼 집행관들의 앞을 막아서며 울부짖었습니다. 이게 누구 집인데 감히 손을 대. 이거 놔. 우리 사돈이 누군지 알아? 명동의 큰손 순자 회장님이야.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그 순자 회장님이 직접 신청하신 압류 절차입니다. 사모님, 이제 그만 나오시죠. 이 집은 이미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지수는 넋이 나간 채 거실 바닥에 앉아 자신의 명품 구두와 가방들이 상자에 담기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를 떠받들던 하인들은 이미 자취를 감춘 지 오래였습니다. 그때 저택 앞으로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순자 할머니의 비서인 김 실장이었습니다. 지수의 어머니는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듯 버선발로 뛰어나갔습니다. 김 실장님, 회장님이 마음을 돌리신 거죠? 우리 박서방도 곧 풀려나게 해주시는 거죠? 김 실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어제 내 아들의 결혼식에서 나를 버렸을 때 이미 너희의 운명은 정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는 지수씨, 당신이 그동안 몰래 빼돌린 비자금과 사치 품목 리스트입니다. 지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민석 몰래 친정집으로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빼돌려 왔었죠. 이걸 회장님이 어떻게? 지수가 말을 더듬자 김 실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이 집안의 먼지 한 톨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당신들이 숨겨둔 비자금은 이미 국세청에 제보되었고 조만간 조사가 시작될 겁니다. 이제 당신들에게 남은 건 빚더미와 차가운 감옥행뿐입니다. 지수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실성한 듯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하, 감옥? 우리 지수가 감옥에 간다고? 말도 안 돼. 우리가 어떻게 일궈온 인생인데.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비명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담 너머로 그들을 손가락질하며 수군댔습니다. 치치, 저 집 사람들 평소에 기세등등하더니 꼴 좋네. 시어머니를 그렇게 구박하더니 천벌을 받은 거야. 순자 할머니는 멀리서 이 광경을 영상통화를 통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통쾌함보다는 깊은 쓸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때는 가족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선택한 탐욕이 결국 모두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할머니는 전화기를 끄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돈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 사람을 만드는 법이지. 할머니는 이제 복수의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을 계획이었죠. 과연 할머니가 준비한 마지막 일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든 것을 잃고 길바닥으로 쫓겨난 지수와 그녀의 어머니를 보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업자득이라는 단어가 이보다 더 잘 어울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아직 더 큰 시련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법의 심판과 세상의 비난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순자 할머니라면 길거리로 쫓겨난 사돈댁이 밥 한 끼만 사달라고 매달린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모른 척한다. vs 마지막으로 밥 한 끼는 사준다. 여러분의 선택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길바닥에 나앉은 지수와 그녀의 어머니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카드로 언론 제보를 선택했죠. 그 노파가 우리를 협박해서 재산을 빼앗았다. 재벌가의 횡포다. 라며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자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자신들이 피해자인 양 코스프레를 해서 여론을 자기 편으로 돌리고 순자 할머니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미 그들이 언론에 접촉할 것까지 예상하고 모든 증거를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지수 모녀가 방송국 로비에서 기자들을 불러 모으고 울먹이며 인터뷰를 시작하려는 찰나 로비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습니다. 그 영상은 다름 아닌 결혼식 날 지수와 그녀의 어머니가 순자 할머니에게 퍼부었던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빗속에서 할머니를 거칠게 밀쳐내는 CCTV 장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수가 그동안 명품 구입을 위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시어머니를 치매 노인으로 몰아 요양원에 강제로 가두려 했던 모의 내용이 담긴 녹취록까지 전국에 생중계되다시피 퍼져나갔습니다. 저게 정말 사람인가? 로비에 모여있던 기자들과 시민들의 눈빛은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지수는 당황해하며 카메라를 가렸지만 이미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습니다. 폐륜 며느리와 탐욕스러운 사돈이라는 타이틀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습니다. 같은 시각 차가운 감옥 창살 뒤에 갇힌 민석은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면회조차 오지 않는 아내와 장인어른, 그리고 오직 자신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쳤던 어머니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민석은 교도소에서 배급받은 식판 위에 놓인 초란 생선 한 토막을 보고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가 매일같이 시장에서 만지던 그 생선인데 나는 그 비린내가 싫다고 어머니를 버렸구나. 민석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쥐고 싶어 했던 돈과 명예는 신기루일 뿐이었고 진정으로 소중했던 것은 어머니의 거친 손마디와 따뜻한 밥상이었다는 사실을요. 민석은 구치소 종이에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달라는 말조차 부끄러워 꺼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 달게 받고 나가겠습니다. 부디 건강만 하세요. 하지만 그 편지는 끝내 붙여지지 못하고 민석의 가슴 속에서 구겨졌습니다. 반면 순자 할머니는 아들의 소식을 전해 듣고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복수를 넘어 이 거대한 자산을 사회에 어떻게 환원할지, 그리고 진정한 어른의 무게가 무엇인지 보여줄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수와 사돈댁은 이제 법적 처벌과 대중의 비난이라는 감옥에 갇혔고 민석은 후회라는 감옥에 갇히게 된 셈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쓴 거짓말이 오히려 자신들의 목을 죄는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지게 마련이라는 말이 가슴 깊이 와닿는 순간입니다. 특히 감옥에서 생선 토막을 보고 우는 민석의 모습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언론 제보가 역풍으로 돌아오자 지수와 그녀의 어머니는 이제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에는 그들의 신상 정보가 떠돌았고 길거리를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비난을 견뎌야 했죠. 결국 지수의 어머니는 화병으로 쓰러졌고 지수는 남은 가방 몇 개를 팔아 고시원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때 재벌가 며느리를 꿈꾸며 화려한 파티를 즐기던 그녀가 이제는 편의점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눈물을 흘리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대현그룹의 박 회장, 즉 지수의 아버지가 모든 책임을 민석에게 떠넘기고 해외로 도피하려다 공항에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그들의 탐욕스러운 결합은 위기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탓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그들의 모습은 연일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반면 순자 회장으로 복귀한 할머니의 행보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할머니는 대연그룹으로부터 회수한 자금과 자신의 전 재산을 바탕으로 순자복지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주목한 곳은 버려진 노인들과 홀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들을 위한 쉼터였습니다. 돈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고여있으면 썩기 마련이지. 이제 이 돈이 정말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게 할 때가 됐다. 할머니의 발표에 세상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할머니는 재단 설립식 날 화려한 호텔 연회장이 아닌 자신이 젊은 시절 장사를 했던 낡은 재래시장 골목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할머니는 비싼 양복 대신 다시 예전의 그 빛바랜 한복을 입고 시장 상인들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씩을 대접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성공하셨는데 왜 이런 곳에 오십니까? 상인들의 물음에 할머니는 인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내 뿔이니까요. 비린내 나는 손으로 돈을 벌 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정직했던 시간이었지. 할머니는 그곳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픈 손가락처럼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차가운 벽 너머에서 죄를 뉘우치고 있는 아들 민석이었죠. 민석은 교도소 안에서 어머니의 재단 설립 소식을 신문을 통해 접했습니다. 신문 지면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얼굴을 손으로 어루만지며 민석은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어머니의 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석은 이제 돈이 주는 화려함이 아닌 어머니가 주셨던 무조건적인 사랑의 가치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과연 그런 아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쯤 면회하러 가실까요? 아니면 끝내 외면하신 채 자신의 길을 가실까요? 여러분, 복수의 끝은 단순히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폐허 위에 새로운 희망을 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자 할머니가 선택한 복지의 길은 어쩌면 아들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가르침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죠. 민석이 수감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세상은 참 많이 변했습니다. 화려했던 대현 그룹의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혔고 지수와 그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각자의 죗값을 치르며 비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던 순자 할머니가 드디어 교도소 면회실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마주 앉은 아들 민석은 예전에 오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짧게 깎은 머리에 수척해진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어머니를 보자마자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오실 줄 몰랐습니다. 제가 무슨 염치로 어머니 얼굴을 뵙겠습니까? 할머니는 말없이 수척해진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도 어느덧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석아, 네가 잃어버린 건 돈이 아니라 내 자신이었다. 이제 내 눈에 그 돈보다 소중한 것들이 좀 보이더냐?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이곳에서 매일 아침 뜨는 해를 보고 어머니가 보내주신 책들을 읽으며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졌던 것들이 제 것이 아니었다는 것도요. 할머니는 조용히 품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유리창에 붙였습니다. 그것은 민석이 출소 후 머물 수 있는 작은 집과 할머니의 재단에서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의 관리자 직책이 적힌 발령장이었습니다. 네가 지은 죄는 법이 심판했지만 네 영혼은 네가 스스로 구원해야 한다. 출소하면 그곳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사람들을 섬기며 살거라. 그것이 네가 나에게 그리고 세상에 갚아야 할 빚이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엄격했지만 그 안에는 자식을 향한 마지막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석은 바닥에 머리를 놓치며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할머니는 면회실을 나서며 창밖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증오는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후 다시 평범한 할머니로 돌아가 소박한 시장 골목 한 귀퉁이에서 작은 만두집을 열었습니다. 이제 할머니의 가게에는 비싼 양복을 입은 신사들 대신 배고픈 이웃들과 고단한 상인들이 모여듭니다. 할머니는 그들에게 만두를 빚어주며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돈 위에 사람 없는 법이야. 그저 오늘 하루 정직하게 땀 흘리고 곁에 있는 사람 귀하게 여기면 그게 제일 가는 부자지. 빗속에서 버림받았던 한 할머니의 처절한 복수극은 그렇게 따뜻한 만두 한 그릇의 온기로 막을 내렸습니다. 돈보다 귀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용서란 무엇인지 우리에게 큰 울림을 남긴 채 말이죠.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부자 할머니의 위대한 복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양심과 소중한 사람에 대한 예의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분들에게 오늘 따뜻한 안부 인사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거나 작은 깨달음을 주었다면 영상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번에도
가슴 뭉클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가장 먼저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